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36년 역사의 한인사회 대표 인권단체인 민족학교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실무직원들이 사무국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조치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임금 차별에다 사무국장을 위한 어용 노조까지 결성했다는 주장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학교 분열 책임 사무국장 물러나라! 민족학교 실무자 10여 명이 조나단 백 사무국장의 자진 사퇴 또는 이사회로부터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용노조 결성 반대와 임금 인상, 한인들을 위한 민족학교 설립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학교는 직원 23명으로 시위에 나선 10여 명의 실무진과 12명으로 구성된 관리직과의 내부 분열이 벌어졌습니다. 실무진 외 12명과는 업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진은 주로 한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영어 우편물 번역, 의료 혜택 설명, 서류 미비자 구제 등입니다. 반면 노조에 가입된 12명의 관리직은 수익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리직은 시민 조직 운동에 중점을 두면서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을 받아내는 등 강자 편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사람을 조직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같이 하는 이런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지 와서 무슨 인포메이션 데스크처럼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런 서비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관리직 스스로 저에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실무진은 소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해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6년간 민족학교와 함께 일한 이길주 전 이사장도 답답한 마음에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새로운 이사회는 1세와 2세로 어우러져야 하는데 지금의 이사회는 1.5세와 2세가 주축이 되면서 수익 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세대, 1.5세 이사가 많아진 거죠? 네, 그럼요. 제가 좀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이사장 하고 있을 때도 그게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관찰을 하지 못했죠. 그런 얘기를요. 취재진은 이혜영 민족학교 이사장과 조나단 백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윤대중 민족학교 회장은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이사회를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실무진들의 조나단 백 사무국장의 해임 촉구는 민족학교의 설립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민족학교는 비영리 단체로 한인 저소득층 등 힘없는 한인들을 위해 시작된 단체인 만큼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주 평통사무처가 19기 회장 교체와 함께 LA 지역협의회 임원들을 3분의 1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조직 임원 축소 개편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은 157명, 이 중 부회장 직함을 단 위원은 25명입니다. 위원 6명당 1명이 부회장 직함을 단 것인데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본국 사무처는 임원 비율이 높은 해외 자문의회를 대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대상은 현행 수준의 3분의 1입니다. 20명 이상의 부회장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과연 이제 3분의 1로 줄여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면서 그 조직하는 데서 이제 부담을 느꼈고, 본국 사무처에서 문제로 제기된 25명의 부회장은 8명으로 축소됐고 기존의 18개 분과는 12개로 통폐합됐습니다. 물론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달 만에 임원이 대폭 축소되며 현직에서 배제된 경우 직함을 갖고 있던 임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9기 부회장으로 활동을 약속했던 임원의 3분의 2가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는 회장단 중심의
2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원장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임원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운영비 확보에 있습니다. 부회장 1인당 2,500달러의 회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LA 협의회는 부회장 등 고위급 임원들을 많이 선발할수록 비교적 손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단이 축소되자 LA 협의회 역시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 기수인 18기에 비해 5만 달러를 낮춘 27만 달러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부족한 예산은 기금모금 운동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금모금 운동을 통해서 통일금을 통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채우고 기본적으로는 전체 회원들에게는 회비를 낮추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는 내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본국 사무처의 일방적인 결정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117년 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ATM 머신이 폭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코노 리조트에 있는 펜실베니아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강한 바람에 의해 시작됐으며 소방당국은 이를 진압하지 못해 결국 호텔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 당시 25개의 방에 머무르고 있던 투숙객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02년에 지어진 펜실베니아 호텔은 1977년 미국 역사적 건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해당 호텔은 이번 달 말 잠시 문을 닫았다가 2년간의 재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는 시민들이 때 아닌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스카이크래퍼 건물에서는 물폭탄이 건물에서 뿌려져 인근 보도블락을 물로 적셨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물폭탄은 5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목격자들과 건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ATM 머신이 폭발했습니다. 피넬라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27분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으며 현장에는 이미 ATM 머신이 폭파된 후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BB&T로 은행 건물의 남쪽에 있는 드라이브트루 ATM 머신에서 폭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폭파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내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펼쳐지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인 후보들의 당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뉴욕과 뉴저지의 본선거가 시행됩니다. 뉴욕에서는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퀸즈 검사장, 카운티별 주 법원 판사 등을 선출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주 하원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시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한인 후보들의 당락 여부에 관련해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6명의 한인들이 출마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체리힐 시장직에 도전한 수잔신 앵글로입니다. 찰스칸 현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당선되면 뉴저지 역사상 첫 한인 여성 시장이 됩니다. 포트리의 피터서 시의원과 테나플라이의 데니얼박 시의원, 올드테펜의 진유 시의원도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라델의 미리암 유 시의원과 펠팍의 앤디민 시의원 또한 민주당이 우세한 타운들이기 때문에 순조로운 당선이 예상됩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뉴욕시 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5가지도 함께 실시됩니다. 한편 펠팍 교육위원회는 내일 열릴 본선거에서 주민들에게 공립교 증개축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펠팍 공립교는 노후화된 채 방치돼 보수가 필요하고 학생 수를 감당할 수용 능력이 부족해 증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펠팍 한인유권자협의회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권익이 신장되고 이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선거 캠페인과 인식 변화로 한인 투표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한인 유권자가 결집되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대한항공이 K-팝을 소재로 한 기내 안전정보 영상을 제작해 기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수화물은 좌석 아래와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해주세요. 대한항공이 공개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 가수 보아가 등장해 기내 안전정보를 안내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제작한 이번 기내 안전 영상은 작곡가 켄지가 프로젝트 곡을 만들고 방탄소년단에 이어 빌보드 201위를 차지했던 아이돌 프로젝트 그룹 슈퍼엠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프로젝트 곡인 Let's Go Everywhere는 싱글 앨범으로도 발표돼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빈곤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시티즌 캠페인에 기부됩니다. 이번에 제작된 기내 안전 영상은 오늘 오전 인천발 마닐라행 항공기 편을 시작으로 미주 지역을 포함한 전 노선 항공기에 적용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영상 제작을 기념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응모 이벤트도 기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하원은 청문회를 공개 조사로 전환하고 증인들의 증언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백악관 핵심 관리들이 의회에 나와 증언하라는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 하원의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 뒤 협조하지 않겠다던 백악관이 본격적인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가 백악관 관리 4명에게 출석하라고 했지만 모두 거부한 겁니다. 하원 정보위의 소환장을 받고도 불응한 사람들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와 국가안보회의 수석 변호사 아이젠버그 등 4명입니다. 하원 조사의 핵심은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무슨 이유로 백악관이 집행을 보류했는지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내용 기록과 처리에 깊이 개입한 인물로 아이젠버그 수석 변호사를 지목한 상태입니다. But one of the reasons we wanted Mr. Eisenberg to come in is to find out what his role was, what the role of others was, and why. 하원의 공개 조사가 난항에 직면한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올해 미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즈를 맞으며 짐짓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은 이 같은 소환 불응이 탄핵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이자 그 증거라고 경고했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현입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동 발사 능력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1월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ICBM급 미사일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옮겨진 미사일이 지상 거치대에서 발사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ICBM 이동 발사 능력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한 적도 있고 장관님 텔에 지지대를 텔로 발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지대를 대가지고 발사시켰습니다.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옮겨 발사한 것인데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도 북한이 ICBM 이동 발사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직 탐지가 어려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체 연료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인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이 늦어도 12월 중에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실무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그동안 우버와 데이터 정보 공유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LA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LA 교통국은 우버에 서한을 보내 실시간 데이터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시내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렌트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종 시한을 오는 금요일로 못 박았는데 우버 측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몇 주간 남가주 일대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들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LA 게티 산불은 지난 주말 완전 진화됐고 벤츄라 카운티 마리아 산불도 진화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가주 킹케이드 산불도 진화율이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산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위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 글을 통해 내년 캘리포니아에 똑같은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요청하러 온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믿지 않으며 이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남쪽 멕시코 국경에 건설한 이른바 트럼프 장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밀수업자들이 가정용 무선 전동톱을 사용해 트럼프 장벽에 사람과 마약이 드나들기에 충분한 크기의 구멍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든 뚫릴 수 있다며 보수 역시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주택난 해결을 위해 25억 달러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10억 달러를 빈곤층부터 중간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또 다른 10억 달러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